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96부 위기에 빠진 북경 기사년의 편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629년 10월 후금의 칸 홍타이지는 호왈 10만 대군을 이끌고 용정간 일대를 돌파해서 마침내 장성을 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제가 전 시간에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이때 당시 후금의 군세가 10만이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땐 과장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당시 후금의 인구나 국가 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10만이나 되는 대병력을 조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총 병력이 10만도 아니고 한 지점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10만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후금보다 명백하게 인구가 많았던 조선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기는 좀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키가라 전투 정도쯤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전에서 그러긴 했었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 보니 이제 한 4에서 5만 명 정도 동원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긴 있지만 이게 한 지점에 10만 때려박은 거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수비전도 아니고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먼 거리를 더 돌아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런 대군보다도 사실은 엄선된 정예병을 이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뭐 그건 말고도 본국을 지켜야 되는 병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양동작전이 있었잖아요. 영원성에다 한번 이제 찔러보기 그런 병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만이라는 수는 당연히 이거는 과장일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과장된 숫자를 갖다가 떠벌리면서 다녔냐? 홍타이지는 작전 목표를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번 침공 작전이 명의 수도 북경을 점령한다든가 혹은 뭐 명을 멸망시킨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타이지도 이거 한 방으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타이지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번 침공을 통해서 저 기름진 중원을 마구마구 털어가지고 지금 후금이 굉장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물자 부족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동시에 명예 조정에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줘가지고 명예, 민심을 한번 이반시켜보자. 이것이 이제 홍타이지의 실제적인 전략 목표였겠죠. 그래서 10만 대군이다라고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당시 이제 중원 사람들을 요동치게끔 만들려는 그런 이제 선전 문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후금군은 장성을 넘자마자 곧바로 대대적인 약탈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북경 일대를 초탈시키면서 자금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후금군이 난데없이 장성을 넘어서 북경으로 진군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명예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숭아니 요설 일대에서 후금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얘들이 날개라도 달렸냐? 갑자기 왜 뒤에서 나타난 건데? 자, 그래서 후금군이 장성을 넘어서 북경을 향해서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명예조정은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인 건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명예조정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후금군이 우회로를 찾아서 장성을 넘은 것이다라는 것을 한동안 인지를 못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좀 데미지가 컸는데 일단 이거를 한동안 인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감독이 되냐면은 혹시 후금군이 요소 지역 다 점령하고 산해관까지 돌파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좀 이제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명예조정이 충격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자 원숭아과 관련된 온갖 풍문들이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또 정말 참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후금군이 날개가 달린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산해관을 갖다 넘어서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후금군이 산해관을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무혈로 통과한 게 아니었겠냐.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원숭아니 후금과 내통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후금군이 저렇게 휘파람 불면서 산해관을 넘어가지고 북경에 짜자자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풍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떠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좀 치명적이었는데 숭정지한테 좀 덜 맞았죠 아직. 완벽하게 뭐 박멸당하진 않았고 아직 잔존해 있는 세력도 있었는데 바로 엄당 측
엄당 측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반격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당 측에서는 이 풍문을 부채질하면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당을 공격할 구실로 삼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명의 조정은 완벽하게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죠? 아니, 애초에 원숭아니 숭정지한테 의심을 받은 것은 엄당 라인 아니냐라는 점 때문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엄당 측이 원숭아로 공격을 하냐?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물론 과거 천기지 시절만 하더라도 위충현이 이제 권력을 장악했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엄당 측은 원숭아를 정권의 선전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띄워줬고 좀 전략적인 지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게 원숭아는 본질적으로 독립당 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좀 컸는데 원숭아니 모문용을 처단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동안 엄당 라인에다 줄을 대고서 어마어마한 뇌물 공세를 퍼부었던 모문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당 측의 자금줄에 굉장히 큰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엄당 측 인사들은 북경 인근에 굉장히 많은 토지와 별장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로 환관 라인들이다 보니까 재물을 갖다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사실 수도권이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이 금사라기 땅인데 여기가 이제 엄당 측이 가장 많이 확보를 했던 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북경 인근 지역이 후금의 침공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렸는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엄당 측이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놓고 보면은 엄당 측 입장에서는 원숭아 때문에 자금줄도 끊겨 경제 기반도 초토화당해. 그리고 알고 보면 원래 서로 다른 적대 정당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엄당 측이 원숭아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서 이러한 정치 공세를 퍼붓게 되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초가 들었다는 게 이 판국에도 이렇게 정치 공세를 퍼부어서 일선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뒤흔든다는 게 하여튼 좀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명조정이 제대로 되는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당 측이 유포한 유언비어까지 돌게 되자 민심 또한 굉장히 크게 동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 있는 고관들 사이에서만 이런 생각이 퍼진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이 퍼졌다는 거예요. 혹시 원숭아니 후금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후금이 이렇게 북경 주변까지 날개라도 달린 것처럼 활기치고 다닐 수 있겠냐. 이처럼 명은 조정의 고관들부터 시작해서 북경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합심해가지고 원숭아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돌게 됐다는 거예요. 홍타이지가 노린 대로 민심 이반을 야기시키는데 성공을 했죠. 그것도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는데 황제에 대한 원망보다도 사실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원숭아니 이 사건으로 시각되면 정말 땡스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군주인 승정지가 중심을 잡고서 원숭아를 신뢰해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겠죠. 혹은 뭐 승정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름 좀 이제 무게감, 중량감이 있는 신하들 몇몇이 어떻게 해서든 원숭아를 가드를 쳐주면은 될 법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애석하게도 승정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은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모문영 처단 사건 때문에 원숭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땅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유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선조와 이순신 그 스토리하고 좀 많이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선조도 이순신을 굉장히 이제 의심하고 또 질투도 했죠. 그런 점 때문에 결국 이제 이순신을 파면시키고 백의 종군에 처하긴 했는데 그래도 선조는 좀 다행이었던 게 이순신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고 보험 삼아서 남겨는 놨어요. 그래도 남겨는 놨는데 이 숭정지는 원체 숙청의 화신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정도에서 안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은 조선하고 다르게 왕이 그런 식으로 마카파식으로 밀어붙일 때 브레이크 거는 제동장치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조선은 그래도 이런 제동장치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원수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승정지 더욱더 그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명은
정말 상하가 합심해가지고 원숭아를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니 이제 원숭아는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후군군은 그야말로 신명나게 북경 일대를 마음껏 분탕질 치면서 돌아다녔고, 자, 그제서야 원숭아도 후군군의 우회기동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아도 원문형 문제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정말 멋들어지게 홍타이즈의 양동작전이 먹히게 되는데요. 그 천하의 원숭아도 이걸 한동안 눈치를 못 챌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숭아이 10월 말 무렵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난데없이 후군군이 장성 안에 출몰을 해가지고 북경 일대를 짓밟고 다닌다. 당연히 원숭아 입장에서는 깜놀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대경실색해가지고 황급히 병마를 이끌고 북경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원숭아이 이끌고 왔던 병력은 요서 지역에 방어군을 남겨야 됐기 때문에 약 한 만여 명 정도 수준으로 엄청난 대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숭아는 사내관을 넘자마자 지금 현재 준화성이 굉장히 위급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장인 조설교에게 4천의 병력을 줘서 일단 위급에 처있는 준화성을 구원을 해라. 나는 북경으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설교의 구원군이 당도하기 전에 준화성은 결국 함락이 되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조설교의 부대도 이 패턴 참 진짜 요동지역에서 많이 나왔죠. 후원군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 구원군도 여기서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설교의 구원병을 괴멸시킨 후군군은 준화성 일대를 철저히 약탈을 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북경의 주민들은 더욱더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숭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곤란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야말로 강행군의 강행군을 거듭한 끝에 11월 17일 무렵에 간신히 북경의 광거문 앞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실상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당하게 되면은 북경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강행군을 해가지고 어떻게 타이밍 맞춰서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원숭아 휘하의 부총병이었던 주문옥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연일 강행군을 거듭했기 때문에 병마가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군군하고 야전에서 붙으면은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시죠? 북경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비를 하시죠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원래 합리적인 제안이죠, 이거는. 하지만 원숭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분위기 딱 보니까 북경의 민심과 여론이 우리들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느니 다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광거문 밖에 진을 치고서 여기서 일전을 버리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거 놓고 보면 원숭아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정말 째까닥한 거죠. 자, 그리고 얼마 후 후금의 군대가 북경의 광거문으로 쇄도해 옴에 따라서 원숭아 부대는 강행군에 이은 치열한 전투에 바로 휘말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력이 고갈난 상태에서 지금 천하무적의 저 후군군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곤경에 처하게 된 건데요. 이때 당시 원숭아의 부대와 후군군은 무려 10여 차례나 교전을 벌일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원숭아는 병력의 수적인 열세도 있거니와 그러니까 후군군이 10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만 명은 끌고 왔을 거고 수적으로는 확실히 열세인 게 맞죠. 거기다가 휘하 장병들의 체력이 상당히 고갈난 상태예요. 게다가 뒤에 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성에서는 원숭아의 부대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아마 원숭아는 오직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장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된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당시 후군군의 전략 목표가 북경 자체를 함락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에 병력이 좀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광거문 공략에 투입한 병력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투는 원숭아니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싸워야 했던 전투였죠. 흡사 명량해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후금의 전략 목표가 그냥 약탈과 초토화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숭아의 부대가 홀라당 괴멸을 당하게 되면은
얘네가 북경을 안 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명량해전 관련해가지고 그런 댓글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령이 조선의 남해안 일대를 초토해야 해라였지 딱히 북진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명량에서 이순신이 이기지 않았어도 일본군은 일단 물러갈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량의 승리는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 별거 아닌 거였다. 그런 식으로 꼭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전쟁의 본질을 이해를 안 하고서 너무 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 그런 것들만 이제 보신 결과인데, 그때 당시 일본군도 그렇고 지금의 후군군도 그렇고, 물론 전략 목표는 적의 수도 함락이 아니라 초토화 약탈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 자체는 맞는데, 하지만 기회는 찬스고 찬스는 기회죠. 만약에 적이 완벽하게 무장 해제를 당했고 모든 방어선이 다 돌파됐다. 근데 거기서 그냥 돌아갈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밥통이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수간의 승리가 절대 가벼운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승리는. 자, 이렇게 해서 원수간이 마지막까지 용전 분투한 끝에 북경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명예 조정과 북경의 주민들이 받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죠. 그리고 이 승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고무적인 승리였던 게 사로 전투도 그렇고 사실 근 진짜 십몇 년 동안 명군이 후군군을 상대로 야전에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있냐 이거죠. 수성전은 그래도 이겨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야전에서 이렇게 버텨가지고 이겨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사람들은 이때 닥쳐온 대위기를 두고서 기사년의 변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기사년의 변을 통해서 후군군에 대한 커다란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원수관에 대한 이게 좀 안타깝게 흘러가는 거죠. 뿌리 깊은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다만 이걸로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원망까지 갔어요. 근데 원망이 폭발을 해가지고 원숭안의 파면 내지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뭔가 기폭 스위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홍타이지는 예리하게 그 기폭 스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홍타이지의 반간계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원숭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